브라운 신부님, 망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왜 이렇게 작은 망치를 선택했을까요?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의사가 신부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정말 그렇네요. 더 큰 망치가 있었는데 왜 작은 망치를 사용했을까요? 브라운 신부, 신의 망치. 겨울바람 찬바람에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12월입니다. 오늘은요, 간만에 브라운 신부님을 모셔왔어요. 언젠가 지인을 따라서 성당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신부님을 가까이에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런데 목사님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엄숙하셔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그런데 브라운 신부를 읽다 보면 가끔 등장인물들이 신부님을 너무 막대하는 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브라운 신부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통찰력 있고 멋진 분인데, 오늘도 신부님은 의문의 죽음을 명쾌하게 밝혀내고 죄인의 고해성사를 받아내는데요. 예상치 못한 범인의 실체에 깜짝 놀라실 오늘의 이야기, 신의 망치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보험 비컨이라는 작은 마을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교회의 높은 첨탑은 마치 작은 산의 정상처럼 보였다. 교회 아래에는 대장간이 있었는데 항상 불이 타오르고 망치와 쇳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그 맞은편, 자갈길이 교차하는 곳에는 그 마을의 유일한 여관인 블루보어가 있었다. 회색빛과 은빛이 어우러진 새벽녘에 두 형제가 거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경건한 윌프레드 보험 목사는 매우 독실한 신자였고 새벽마다 기도와 묵상을 하기 위해 교회로 가는 길이었다. 그의 형인 노먼 보허는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고 블루보어 밖 벤치에 앉아 야외복 차림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보는 사람에 따라 화요일의 마지막 잔으로 볼 수도 있고 수요일의 첫 잔으로 볼 수도 있었다. 어쨌든 대령은 다른 사람의 의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보험 가문은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몇 안 되는 귀족 가문 중 하나였으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 그들의 문장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런 가문이 기사도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전통을 지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뿐이다. 귀족들은 전통이 아니라 유행을 따라 산다. 보험 가문은 앤 여왕 시절에는 폭력적이고 거친 모호크의 일원이었고,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는 멋에 죽고 사는 매셔족이었다. 그러나 정말로 오래된 가문 중 하나인 그들은 지난 2세기 동안 한낱 술주정뱅이와 멋부리는 태폐주의자로 전락했으며 심지어는 정신 이상자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만성적인 불면증에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대령은 아침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키가 크고 훌륭한 체격의 노년의 남자였지만 머리카락은 여전히 놀랍도록 금발이었다. 그는 여전히 금발에 강인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의 파란 눈은 너무 움푹 들어가 검게 보였고 두 눈 사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다. 그는 매우 긴 노란 콧수염을 길렀고 콧구멍에서 턱까지 깊은 주름이 있어 그의 얼굴은 마치 조롱하는 듯한 표정처럼 보였다. 그는 야외복 위에 가벼운 연노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 뒤에는 밝은 녹색의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무작위로 사모은 동양의 진귀한 물건인 듯 했다.
그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으로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으며 항상 이런 의상을 조화롭게 보이게 만드는 자기 능력을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동생인 목사 또한 금발머리와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지만 턱 끝까지 단추를 채운 검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깨끗이 면도되어 있었고 세련되었으며 약간 신경질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오직 종교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사람들, 특히 장로교 신자인 대장장이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고딕 건축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다. 또한 그가 유령처럼 교회를 배회하는 것은 그의 형이 여자와 술을 쫓아다니는 거의 병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순수한 형태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목사의 경건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실 이 비난은 고독을 즐기고 은밀히 기도하는 목사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가 종종 제단 앞이 아니라 지하실이나 갤러리, 심지어 종탑과 같은 특이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목사는 대장간의 마당을 통해 교회로 들어가려 했지만 형의 움푹 들어간 눈이 같은 방향을 응시하는 것을 보고 잠시 멈춰서 표정을 찡그렸다. 대령이 교회에 관심이 있을 리 없으니 아마도 대장간이었을 것이다. 대장장이는 청교도 신자여서 목사와는 관련 없었지만 윌프레드 보허는 아름답다고 소문난 그의 아내에 대한 몇 가지 스캔들을 들은 적이 있었다. 목사가 대장간 넘어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대령이 웃으며 일어나 목사에게 말을 걸었다. 좋은 아침이야, 윌프레드. 그가 말했다. 나는 훌륭한 영주로서 내 백성들을 위해 잠들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단다. 마침 대장장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 윌프레드는 땅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대장장이는 없어. 그는 그린포드에 가 있으니까. 알고 있다. 그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대장간으로 가는 길이지. 노먼. 목사가 자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은 벼락을 두려워한 적 있어? 무슨 뜻이야? 대령이 물었다. 네 취미가 기상학이었나? 내 말은 월프레드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길거리에서 신이 형을 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냐는 말이야. 오, 이런, 네 취미는 민속학이었구나. 대령이 말했다. 형의 취미는 신성모독이야. 목사는 종교적 신념에 자극받아 반박했다. 하지만 형이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는 충분하지.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대령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대장장의 반스는 이 근방에서 가장 크고 강한 사람이야. 목사가 단호히 말했다. 형이 겁쟁이나 약골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는 형을 담 너머로 던질 수도 있어. 이 말은 사실이었기에 대령에게는 충격적이었고 입과 콧구멍 주변의 주름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잠시 무거운 냉소를 뗀 채 서 있었다. 그러나 곧 보원대령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노란 코스염 아래로 개처럼 생긴 앞니 2개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윌프레드. 그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보훈 가문의 후계자로서 부분 갑옷을 입고 나온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구나. 그리고는 그는 녹색의 이상한 둥근 모자를 벗어 그 안쪽이 강철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윌프레드는 그 모자가 오래된 저택홀에 걸려있던 전리품에서 떼어낸 동아시아의 투구임을 알아차렸다. 가장 가까이 있던 모자를 집었을 뿐이야. 그의 형이 태연하게 설명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모자,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여자. 대장장이가 그린 포드에 가 있어. 그가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라. 윌프레드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목사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더럽힌 영혼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처럼 성호를 그으며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높은 고딕양식 회랑의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불결함을 잊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의 고요한 종교적 의식은 방해를 받게 될 운명이었다. 그가 그 시간에는 항상 비어있는 교회에 들어섰을 때 무릎을 꿇고 있던 한 형체가 급히 일어나 밝은 출입구 쪽으로 다가왔다. 목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멈춰섰다. 왜냐하면 그 이른 시간에 예배드리던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의 바보, 대장장이의 조카였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나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아니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항상 그를 미친 조라고 불렀다. 그는 어두운 피부에 힘센 구부정한 자세의 젊은이로 검은 머리카락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늘 입을 벌리고 다녔다. 그가 목사를 지나칠 때 그의 멍한 표정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혹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걸까?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기도였을 것이다. 윌프레드 보어는 멍하니 서서 바보가 햇빛 속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심지어 그의 방탕한 형이 삼촌 같은 익살스러운 태도로 그를 부르는 모습도 보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대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조의 벌어진 입을 향해 동전을 던지며 맞추려는 모습이었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인간의 어리석음, 잔혹함을 목격한 윌프레드는 마음을 정화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자 기도에 몰두했다. 그는 회랑의 한쪽 구석으로 갔는데 그곳은 그가 특별히 좋아하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 아래였다. 그 창은 백합을 들고 있는 천사가 그려진 푸른 창문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창백한 얼굴과 물고기 같은 입을 가진 반쯤 지능이 모자란 사람에 관한 생각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었고 끔찍한 굶주림 속에서 마치 여윈 사자처럼 서성이는 사악한 형의 생각에서도 멀어지게 되었다. 그는 은빛 꽃들과 사파이어빛 하늘의 차갑고도 달콤한 색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로부터 30분 후 마을 구두 수성공인 깁스가 그를 급히 찾았다. 윌프레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깁스가 교회에 올 정도라면 사소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깁스는 동네의 많은 사람처럼 무신론자였고 그가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미친 조의 출현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었다. 그날 아침은 신학적인 미스터리로 가득한 날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윌프레드 보어는 다소 건조하게 물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집어들었다. 무신론자 깁스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공손하고 심지어 약간 쉰 목소리로 동정심이 느껴질 정도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이며 말했다. 바로 알려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형님께서... 윌프레드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그가 이번엔 또 무슨 악행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그가 흥분하며 물었다. 그게 말입니다, 목사님. 구두수성공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아마도 형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실 겁니다. 형님께서는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 내려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는 구두 수성공을 따라 짧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내려가 거리보다 약간 높은 대장간 입구에 도착했다.
한눈에 보아도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대장간 마당에는 대여섯 명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한 명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의사, 장로교 목사, 그리고 대장장이의 아내가 다니는 로마 가톨릭 예배당의 신부도 있었다. 신부는 붉은 금발머리 대장장이 아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고 있었고 그녀는 벤치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망치 더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야외복 정장을 입은 채로 엎드려 있었다. 그는 팔다리를 벌린 채 얼굴을 바닥에 대고 있었다. 입구에 선 윌프레드는 그 남자의 의상과 외모, 손가락에 낀 보험 가문의 반지까지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형의 머리뼈는 검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사방으로 피가 튀어 있었다. 윌프레드 보어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고 계단을 내려가 마당으로 뛰어갔다. 가족 주치의가 그에게 인사했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더듬거리며 말했다. 형이 죽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죠? 이 끔찍한 죽음의 미스터리는 대체 뭔가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때 가장 솔직한 성격의 구두 수성공이 대답했다. 끔찍한 일은 맞습니다, 목사님. 그가 말했다. 하지만 미스터리는 아니죠. 무슨 뜻이죠? 윌프레드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간단합니다. 깁스가 대답했다. 이 근처에서 이런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고 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키가 크고 검은 수염을 기른 의사가 다소 신경질적으로 끼어들었다. 저는 깁스 씨가 말한 공격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건 믿기 어려운 공격이에요. 깁스 씨는 이 지역에서 이런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도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가냘픈 몸이 불길한 전율로 떨렸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보원 씨,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비유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머리뼈가 달걀 껍데기처럼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하는 것으론 부족해요. 뼈조각들이 진흙벽에 박힌 총알처럼 시신과 땅에 박혔습니다. 거인의 손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죠. 목사는 굳은 표정으로 잠시 침묵하더니 안경 너머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 사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죠. 만약 당신이나 나 혹은 이 나라의 보통 체격을 가진 사람이 이 범죄로 기소된다면 넬슨 기둥을 어린아이가 훔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겁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구두수성공이 고집스럽게 반복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고 그가 바로 이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요. 시메온 반스, 그 대장장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린포드에 있습니다. 목사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니요. 프랑스에 있을 가능성이 더 커요. 구두수성공이 중얼거렸다. 아니요. 그는 그린포드에도 프랑스에도 없어요. 로마 가톨릭의 작은 사제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는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짧게 자른 갈색 머리와 둥글고 무뚝뚝한 얼굴을 가진 신부의 외모는 그리 매력적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아폴로처럼 멋진 외모를 가졌더라도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몸을 돌려 평원 아래 구불구불한 길을 바라보았다. 그 길을 따라 어깨에 망치를 메고 커다란 보폭으로 걸어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대장장이 시메온이었다. 그는 뼈대가 굵은 건장한 남자였으며 깊고 어두운 섬뜩한 눈과 검은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2명의 다른 남자와 조용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특별히 유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꽤 여유 있어 보였다. 맙소사! 무신론자인 구두장이가 외쳤다. 저기, 그가 휘두른 망치가 있네요. 아닙니다. 회갈색 콧수염을 기른 이성적으로 보이는 경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가 사용한 망치는 저기 교회병 옆에 있습니다. 망치와 시신을 그대로 두었어요. 모두가 주위를 둘러보았고 작은 신부는 조용히 그곳으로 다가가 도구가 놓여있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그 망치는 작고 가벼워서 다른 망치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았지만 망치 모서리에 피와 노란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키 작은 신부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깁스 씨가 미스터리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그리 옳지 않은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적어도 왜 저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이렇게 작은 망치로 공격을 시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어요. 아,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깁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제 시메온 반스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를 내버려 두세요. 그는 이곳으로 오고 있으니까요. 그와 함께 있는 2 사람을 알고 있죠. 그들은 그린포드에서 온 아주 좋은 사람들인데 장로교 예배당 일로 온 거예요. 신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키가 큰 대장장이가 교회 모퉁이를 돌아 대장간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멈춰서서 망치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던 경감이 그에게 다가갔다. 반스 씨, 나는 당신에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말할 의무도 없고요.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고 싶고 당신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형식적으로라도 국왕의 이름으로 노몬 보헌 대령의 살인 혐의로 당신을 체포해야 합니다. 자네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되네. 구두수상공이 지나치게 흥분하며 말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지. 아직 머리가 박살난 시신이 보헌 대령이라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거든. 그건 아닙니다. 의사가 신부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건 탐정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나는 대령의 주치의였고 그의 몸을 대령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의 손은 매우 섬세하지만 특이하기도 합니다. 2번째와 3번째 손가락의 길이가 같거든요. 아, 대령이 확실합니다. 의사가 바닥에 놓인 시신을 흘끗 바라보자 우두커니 서 있던 대장장이의 시선도 시신을 향했다. 보건 대령이 죽었나요? 대장장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무신론자인 구두수정공은 피의자의 죄를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영국 법률 체계의 공정함과 합리성에 감탄하며 흥분해서 외쳤다. 무신론자만큼 법의 공정성을 존중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장장이가 어깨너머로 흥분한 구두수성공을 바라보았다. 세상의 법이 당신들 편을 들어주니 법을 이용해 교활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말했다. 하지만 신은 신실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니
오늘 그것이 드러나겠죠. 그러고 나서 대장장이는 대령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자가 죄 속에서 죽은 것이 언젠가요? 말을 조심하십시오. 의사가 말했다. 성경의 언어를 조심하라고 하면 제 말도 조심하죠. 의자가 언제 죽었나요? 오늘 아침 6시에 그가 살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윌프레드 보언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신은 선하십니다. 대장장이가 말했다. 경감님, 제가 체포돼도 전혀 불만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체포해서 불편할 사람은 아마 당신이 되겠죠. 저는 결백하니 떳떳하게 법정을 나오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경감님은 당신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던 경감은 대장장이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대장장이를 주목했지만 키 작은 이상한 신부만이 끔찍한 타격을 가했던 작은 망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금 밖에는 저와 함께 온 2사람이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명료한 어조로 말했다. 그린포드에서는 모두가 아는 훌륭한 상인들인데 그들은 자정 전부터 동이 틀 때까지 제가 부흥 선교회 위원실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그린포드에서만 20명이 그 시간 동안 저를 봤다고 증언할 수 있어요. 제가 이도교도였다면 경감님, 당신이 몰락으로 걸어가는 것을 그냥 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알리바이를 지금 들으실 건지 아니면 법정에서 들으실 건지 묻고 싶군요. 경감은 처음으로 동요하는 듯 보였고 물론 지금 당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다면 좋겠죠. 라고 말했다. 대장장이가 그의 마당에서 나와 여유로운 걸음으로 그린포드에서 온 2 친구에게로 갔다. 사실 그들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다. 그들은 몇 마디 대화를 나눴고 아무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시메온의 결백은 그들 머리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교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이후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목사는 견디기 힘든 침묵을 깨기 위해 가톨릭 신부에게 말했다. 브라운 신부님, 망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왜 이렇게 작은 망치를 선택했을까요?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의사가 신부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정말 그렇네요. 더 큰 망치가 있었는데 왜 작은 망치를 사용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의사는 목소리를 낮추어 목사의 귀에 속삭였다. 큰 망치를 들 수 없는 사람이 작은 망치를 사용했겠죠. 이건 남녀 힘의 차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깨를 들어 올리는 힘의 문제죠. 대담한 여자는 가벼운 망치로도 10번의 살인을 저지를 수 있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무거운 망치로는 딱정벌레 하나도 죽일 수 없죠. 윌프레드 보어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브라운 신부는 고개를 약간 옆으로 기울인 채 흥미롭고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의사는 더욱 날카롭고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아내의 내연남을 미워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내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10중 8구 아내의 내연남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바로 아내 자신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무례했거나 배신을 저질렀을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저기를 좀 보세요. 의사는 벤치에 앉아있는 빨간 머리 여성을 가리켰다.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대령의 시신을 향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윌프레드 보험 목사는 모든 상황을 더 알고 싶어 하면서도 포기한 듯 힘없이 손을 저었고, 브라운 신부는 대장간에서 날아온 재를 소매에서 털어내며 무덤덤하게 말했다. 당신은 다른 의사들과 비슷하군요. 신부가 말했다. 당신들의 정신적 과학은 정말 흥미롭고 통찰력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의 물리적 과학은 현실성이 떨어지죠. 나는 아내가 남편보다 내 연남을 훨씬 더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에 동의해요. 그리고 여성들이 큰 망치 대신 작은 망치를 집어든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어떤 여자도 남자의 머리뼈를 그렇게 납작하게 부술 수는 없어요.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을 멈춘 신부가 덧붙였다. 여러분들은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대령은 절제 헬멧을 쓰고 있었고 타격으로 깨진 유리처럼 흩어졌어요. 저 여자를 봐요. 저 여자의 발을 보세요. 다시 침묵이 흐르자 의사가 다소 삐딱하게 말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늘 반대 의견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요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큰 망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작은 망치를 집어드는 사람은 바보밖에 없으니까요. 윌프레드 보언의 떨리는 손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희끗희끗한 노란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듯 했다. 잠시 후 그의 손이 내려오더니 목사가 외쳤다. 그게 제 말입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목사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계속 말했다. 작은 망치를 집어들 사람은 바보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의사가 말했다. 그래서 바보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목사가 말했다. 모든 사람이 목사를 응시했고 그는 흥분 속에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사제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사제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교수대로 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범인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을 신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수대로 보낼 수 없는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고발하지 않을 겁니까? 의사가 물었다. 내가 고발한다고 해도 그는 교수형에 처하지 않을 겁니다. 윌프레드는 다소 광기 어린 그러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아침 교회에 들어갔을 때 나는 한 미추광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쌍한 조였어요. 오직 신만이 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뒤죽박죽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도 아니죠. 미추광이도 사람을 죽이기 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불쌍한 조를 보았을 때 그는 내 형과 함께 있었습니다. 형은 그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의사가 외쳤다. 이제야 말이 되는군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윌프레드 목사는 진실을 알아냈다는 흥분으로 떨고 있었다.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그는 열정적으로 외쳤다. 이것만이 2가지 이상한 점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요. 2가지 미스터리에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론입니다. 그 2가지 미스터리는 작은 망치와 강력한 일격입니다. 대장장이가 강력한 일격을 가했을 수는 있지만 작은 망치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아내는 작은 망치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강력한 일격을 가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미추강이는 둘 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작은 망치를 집어든 것은 그는 미쳤으니 아무거나 집어들었겠죠. 그리고 강력한 일격에 대해서는 미추강이가 광기에 휩싸이면 10사람의 힘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의사 선생님? 의사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이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군요. 브라운 신부는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를 계속해서 응시했는데 목사의 얼굴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의 커다란 회색 눈은 예리해 보였기 때문이다. 침묵이 흐르자 신부는 공손하게 말했다. 보원 씨,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 중에서 당신의 이론만이 반박의 여지가 없군요. 하지만 제 확실한 지식에 근거해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군요. 신부가 말을 마치고 걸어가더니 망치를 응시했다. 저 신부는 알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군. 의사가 짜증스럽게 윌프레드에게 속삭였다. 가톨릭 신부들은 정말 교활하다니까? 아닙니다. 범인은 미치광이에요. 미치광이었다고요. 목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두 성직자와 의사 일행은 경찰과 다른 무리와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잠시 침묵하는 사이 다른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신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대장장이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해가 되셨겠죠, 경관님? 저는 당신이 말한 대로 강인한 사람이지만 그린포드에서 여기까지 망치를 던질 수는 없었어요. 제 망치에 날개가 달려서 울타리와 들판을 지나 800m나 날아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요. 당신은 이 사건 용의자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이상한 우연이군요. 당신만큼 크고 강한 사람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라면 범인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짐작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감이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다. 짐작 가는 사람은 있지만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창백한 얼굴에 대장장이가 말했다. 그러고는 벤치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겁에 질린 눈길이 쏠리는 것을 보고 그는 거대한 손을 그녀의 어깨에 얹으며 말했다. 여자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조사관이 농담조로 물었다. 소가 망치를 내리쳤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망치를 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장장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혼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윌프레드는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불타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 말은 반스! 구두수성공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망치가 저절로 튀어나와 그 사람을 쓰러뜨렸다는 거야? 여러분,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시메온이 외쳤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산헤렙을 주님께서 얼마나 고요히 치셨는지 성직자들이 주일마다 설교했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신이 내 명예를 지키셨고 내 집을 더럽히는 자를 문 앞에서 쓰러뜨리셨다고 믿습니다. 나의 망치는 지진의 힘과 다르지 않아요. 윌프레드는 형언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직접 형에게 벼락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은 내 관할 밖입니다. 조사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분의 관할 밖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대장장이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는 넓은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떨고 있는 윌프레드 목사는 친절한 브라운 신부의 안내를 받으며 돌아갔다. 이 끔찍한 곳에서 나갑시다, 보원 씨. 신부가 말했다. 교회 안을 좀 봐도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라고 하던데 우리 가톨릭도 오래된 교회에 관심이 있거든요. 신부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다. 윌프레드 부어는 웃지 않았다. 그는 유머 감각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고딕 양식의 웅장한 아름다움에 대해 장로교인 대장장이나 무신론자 구두수성공보다 더 공감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이죠. 목사가 말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목사는 계단 꼭대기에 있는 입구로 신부를 안내했다. 브라운 신부가 그를 따라 첫 번째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 어깨에 손이 닿는 것을 느꼈고 돌아보니 의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지만 의심 때문인지 더욱 어두워져 있었다. 신부님, 그가 거칠게 말했다.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비밀을 알고 계신 것 같군요.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할 생각이십니까? 왜요, 의사 선생? 신부가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확신하지 못하는 일은 입을 다물어야 하죠. 또 확신이 있을 때도 비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무례하게 침묵했다고 생각한다면 제 의무가 허용하는 한 2가지 힌트를 드리죠. 좋습니다, 신부님. 의사가 말했다. 첫째, 브라운 신부가 조용히 말했다. 이 일은 당신의 전문 분야에 속해요. 물리학적 과학의 문제죠. 대장장이가 신의 힘이라고 말한 것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단, 인간 자체가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말이죠. 인간은 이상하고 사악하면서도 반쯤은 영웅적인 마음을 가진 존재예요. 머리뼈를 박살낸 힘은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힘이라는 거예요. 의사는 찡그린 표정으로 신부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2번째 힌트는요? 2번째 힌트는 이거예요. 신부가 말했다. 대장장이가 기적을 믿으면서도 그의 망치가 날개를 달고 울타리와 들판을 가로질러 800m를 날아갔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는 비웃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좋아요. 브라운 신부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 동화 같은 이야기야말로 오늘 나온 말 중에 가장 진실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신부는 등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다. 윌프레드 목사는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듯 창백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신부를 기다렸다가 브라운 신부가 계단을 올라오자 교회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안내했다. 그곳은 조각된 천장과 가장 가까운 장소로 천사 그림이 있는 아름다운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곳이었다. 작은 체구의 라틴계 신부는 교회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감탄하며 둘러보는 내내 낮은 목소리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윌프레드가 그의 형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을 때 급히 내려갔던 연문과 나선형 계단을 발견하고는 브라운 신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원숭이처럼 민첩하게 위로 올라가서 맑은 목소리로 목사를 불렀다. 여기로 올라오세요, 보헌 씨. 바람을 쐬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목사는 신부를 따라 건물 외부에 있는 돌로 만들어진 발코니로 나왔다. 그곳에서는 넓게 펼쳐진 평원을 볼 수 있었다. 평원은 나무들로 덮여
멀리 보랏빛 지평선까지 이어졌고 흩어져 있는 마을과 농장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 아래로는 대장간 마당이 조그맣게 보였는데 그곳에서는 여전히 경찰이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시신은 마치 뭉개진 파리처럼 그대로 누워 있었다. 마치 지도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브라운 신부가 물었다. 네, 그러네요. 목사가 진지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딕 건축물의 가파르고 날카로운 선은 바깥쪽으로 급격히 뻗어 있었으며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생동감과 강렬함이 느껴졌다. 이 교회는 매우 오래된 건축물로 오래된 곰팡이와 새들의 둥지로 얼룩져 있었다. 이 건물은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았을 때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듯한 모습이었고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깊은 구덩이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처럼 보였다. 탑 위에 있는 두 성직자는 고딕 건축의 비현실적인 구조와 분위기, 즉 큰 것이 작게 보이고 작은 것이 크게 보이는 왜곡된 원근감에 압도당했다. 가까이 보이는 거대한 돌은 멀리 있는 들판과 농장의 풍경을 배경으로 두드러져 보였고 모퉁이에 새겨진 새나 짐승은 마치 목초지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는 거대한 용처럼 보였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찔하고 위험했는데 마치 거대한 거인의 날개 사이에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대성당만큼 높고 화려한 이 오래된 교회는 햇빛이 비치는 마을 위에 포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듯 보였다. 저는 이렇게 높은 곳에 서서 기도하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브라운 신부가 말했다. 높은 곳은 바라보라고 만들어진 것이지 그곳에서 내려다보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윌프레드가 물었다. 몸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영혼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부가 대답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목사가 나지막히 말했다. 저 아래 대장장이를 보세요. 브라운 신부가 차분히 말을 이었다. 좋은 사람이지만 기독교인은 아니죠. 그는 강하고 고집스럽고 용서할 줄 몰라요. 그의 스코틀랜드 종교는 높은 언덕이나 바위 위에서 기도하던 초기 신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보다 세상을 내려다보는 법을 더 많이 배웠어요. 겸손은 거인들의 어머니이죠. 계곡에서는 거대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청상에서는 작은 것들만 보여요. 하지만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신부가 묘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신부는 연한 회색 눈으로 평원을 조용히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단 앞에서 예배드렸지만 점차 높은 외딴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죠. 종탑이나 첨탑의 구석이나 틈새 같은 곳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아찔한 장소에서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우월감으로 그의 머리는 돌아버렸어요.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했죠. 그래서 그는 선한 사람이었음에도 큰 죄를 저질렀어요. 윌프레드는 얼굴을 돌리고 있었지만 뼈만 남은 그의 손은 돌 난간을 꽉 움켜쥐며 파랗고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을 처단할 권한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는 모든 사람이 곤충처럼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특히 바로 아래에서 거만하게 걸어 다니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밝은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어 독충 같아 보였죠. 까마귀들이 종탑의 모퉁이를 돌며 울어댔지만 다른 소린 들리지 않았다. 브라운 신부는 말을 이었다. 그를 유혹한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자연의 무시무시한 도구 중 하나를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중력이죠. 지구의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으로 빠르게 떨어져요. 보세요. 저 아래 대장간에 경찰관이 서 있어요. 만약 제가 이 난간 너머로 조약돌 하나를 던진다면 조약돌은 그를 맞출 때쯤이면 총알 같은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망치를 떨어뜨린다면 심지어 작은 망치라도. 윌프레드 보어는 난간 위로 한쪽 다리를 올렸고 브라운 신부는 즉시 그의 옷깃을 붙잡았다. 그 문은 안 돼요. 신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문은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니까요. 목사는 벽에 기대어 비틀거리며 두려움에 찬 눈으로 신부를 응시했다. 신부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죠? 그가 외쳤다. 당신은 악마인가요? 저는 인간입니다. 브라운 신부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모든 악마가 들어있죠. 제 말을 들어봐요. 신부는 잠시 멈춘 뒤 말을 이었다.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적어도 짐작할 수 있어요. 당신은 형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분노에 휩싸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때문에 그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작은 망치를 집어들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곧 후회하며 망치를 단추를 잠근 코트 안에 밀어넣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당신은 여러 장소에서 격렬하게 기도했어요. 천사 창문 아래에서, 단 위에서, 그리고 더 높은 단 위에서도 기도했죠. 그곳에서는 대령의 녹색 모자가 마치 초록색 딱정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순간 당신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졌고 당신은 신의 벼락을 떨어뜨렸어요. 윌프레드는 앙상한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모자가 초록색 딱정벌레처럼 보였다는 걸 어떻게 아셨나요? 아, 그거 말인가요? 신부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너무나 당연했어요. 하지만 내 말을 더 들어봐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다음 단계는 당신의 몫이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일을 고해성사로 봉인할 거예요. 왜냐고 묻는다면 이유는 많지만 당신과 관련된 이유는 하나뿐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는 이유는 당신이 범죄자로서 아직은 크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대장장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의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었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지만 당신은 그 죄를 바보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범죄자에게서 내가 찾아야 할
한 줄기 희미한 빛이었어요. 자, 이제 마을로 내려가요. 그리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당신의 길을 가세요. 이제 나는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구불구불한 계단을 내려가 대장간 옆 밝은 곳으로 나왔다. 윌프레드 보어는 마당의 나무 문을 조심히 열고 경감에게 다가가 말했다.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형을 죽였어요.